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88쪽부터 있는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서서 배웠던 부분들은 자연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총 네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축제 여행, 문화 여행. 그리고 도시와 촌락 여행, 우리나라 문화 여행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고요. 축제 여행은 다시 이제 문화 축제, 스포츠 여행, 엑스포 여행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문화 여행은 종교, 건축물, 음식, 예술로 나누어집니다. 선생님이 지금 계획하기로는 여기 이제 문화여행까지 교과서 우리 113쪽까지가 아마도 시험 범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축제여행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낼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조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축제 여행입니다. 축제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문화축제, 스포츠축제, 엑스포축제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처음에는 송크란 축제가 나와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 타이치앙마이에서 열린 송크란 축제 모습이다. 송크란 축제는 매년 4월 13일에 섭 15일에 타이에서 열리는 축제로 축복을 기원하는 뜻으로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놀이가 유명해 물의 축제라고도 불리웁니다. 참고로 이 송크란 축제 같은 경우에는 송크란 전후 약 10일간 축제 분위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약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해맞이, 새해가 시작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제 타이에서는 4월 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불교 국가이기도 하고 해서 사원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불상에 물을 뿌리며 음식을 공양하고 새와 물고기를 방생하는 등 종교의식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타이는 농작물 수확을 마친 건기의 끝 무렵으로 한해준 기온이 가장 높이 치솟는 무더운 때를 맞이하는 그 시기입니다. 따라서 건기 뒤에 이어질 우기에 풍부한 비가 내려 한해 농사가 풍요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물을 많이 이렇게 뿌린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문화축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주 화려한 모습이 나오는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입니다. 이제 이런 리우 카니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뒤에 넘어가시면 베네치아 카니발, 삿포로 눈축제, 분요의 토마토 축제까지 이제 다양한 축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축제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화축제란 지역의 문화를 주제로 하여 열리는 축제를 말한다. 자, 지역의 문화를 주제로 하여 열리는 축제를 가지고 문화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따라서 문화축제 여행은 여행자가 문화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축제를 즐기는 여행이다. 이때 그 축제의 배경과 의미 등을 이해하면 더욱 의미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다. 뒤이어 소개하는 4개의 축제에서 문화축제 여행의 의미를 살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축제가 있는데 전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축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4가지의 축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리우 카니발. 자, 리우 카니발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축제이다. 이 축제는 포르투갈에서 브라질로 건너온 사람들의 사순절 축제와 아프리카의 전통 음악과 춤이 합쳐져서 생겨났다. 이제 문화 융합의 사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노예로 팔려온 아프리카 흑인들이 삼바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고향을 떠난 슬픔을 달랬던 배경도 흥미롭다. 축제가 열리면 삼바 무용수들이 화려한 조형물과 함께 거리를 가득 메운 군중들을 헤치고 지나간다. 조금 전에 위에서 봤던 이 모습이 되겠죠.
지나간다. 산발을 추는 무용수들의 현란한 모습에서 흥겨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카니발은 크리스트교 금요기간인 사순절을 앞두고 즐기는 축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리우 카니발은 매년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4일 동안 열린다라고 우리 교과서에 적어져 있습니다. 이 산마 축제를 위해서는 또 다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도 하는데요. 그 퍼레이드에서 춤추는 사람만 이제 한 그룹당 한 4천여 명 정도, 그리고 삼바 학교라는 게가 실제 있어서 1년 동안 퍼레이드를 준비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할 정도니까 엄청나게 큰 축제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리우 카니발은 브라질의 리우네자레이로에서 포르투갈에서 온 사람들과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문화가 서로 섞여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문화축제로서는 베네치아 카니발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이고요. 베네치아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그 석호 이야기할 때 베네치아가 석호 지형에 해당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베네치아입니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베니스. 베네치아 카니발은 이탈리아 북동쪽에 있는 베네치아에서 매년 1월 말에서 2월 사이 약 10일 동안 열립니다. 조금 전에 봤었던 리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서 3월 초였고요. 여기는 1월 말에서 2월 사이 10일 동안입니다. 카니발의 볼거리로는 베네치아 공화국이 아퀴레이아 도시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날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와 공중국의 민속 전시회, 말을 이용한 스포츠 등을 들 수 있다. 가면 축제나 불꽃놀이도 이 행사 중 하나이다. 가면을 쓰는 풍습이 등장한 것은 13세기 무렵이다. 1204년 베네치아의 총독이 제7자 십자군 원정대가 귀환하면서 데려온 이슬람교도 여성들이 착용한 베일을 보고 얼굴을 가리는 것의 매력을 느껴 가면이 유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에서 할 수 있는 행사 같은 것들의 배경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면은 축제의 꽃이며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화려하고 신비롭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네치아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볼거리가 베네치아 공화국이 아킬레이아 도시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한 날을 경축하는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베네치아 카니발은 기록에 따르면 비탈레 팔리에르 총독이 1092년 연대기에서 최초로 베네치아 카니발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조금 전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 아킬레이아 도시와의 전쟁한 승리한 날을 기념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그 곡물로 바쳐지는 소와 돼지 이런 가축들을 관중이 보는 앞에서 도사를 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축제가 시작이 된다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수상도시답게 이렇게 이제 사진상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고 이제 배들이 이제 그 수로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가서 볼 수 있다라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참여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모습을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지? 베네치아 카니발하고 비슷하게 아래쪽에 2번에 보시면 과테말라 라비날 아치 춤국 전통 축제도 있는데요. 비슷한 개념인데 이렇게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나서 이제 연극이나 음악 같은 것들을 한다라고도 합니다. 세계에는 다양한 이제 가면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가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면이라는 개념보다는 탈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안동의 하회탈춤이라든지 아니면 봉산탈춤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약간의
가면 무도회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은 삿포로 눈축제입니다. 그 세계 3대 축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제 여러 가지 축제가 뭐 자기들마다 이제 사람들의 기준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세계 3대 축제라고 한다면 처음에 확인했던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 지옥가서 세 번째에 나오는 삿포로 눈축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옥토버 페스트.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세계 3대 축제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뭐 세계 4대 축제로 확대를 한다면 이 다음에 배우는 이제 에스파냐의 부뇰의 토마토 축제까지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근데 삿포로 눈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 기후를 이용한 축제다라고 여러분이 조금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삿포로 눈축제는 매년 2월 초에 일본 홋카이도의 삿포로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의 겨울 축제이다. 이 축제를 즐기려면 삿포로 주요 도로에서 열리는 오도리 행사장, 얼음을 이용한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는 추도무 행사장, 조각가들이 작품을 전시하는 스스키노 행사장을 둘러보아야 한다. 자, 그래서 삿포로 눈축제에서는 총 3군데의 행사장이 있어요. 일반 큰 거, 오도리 행사장, 추도무 행사장, 스스키노 행사장. 요 3군데를 둘러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내가 무엇을 좀 더 즐기고 싶은지에 따라서 뭐 얼음을 이용한 것인지 조각을 보는 것인지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삿포로 축제의 최대 볼거리는 눈과 얼음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조각상들이다. 삿포로는 일본에서 가장 추운 지역으로 겨울에는 평지에 1에서 2m, 산악지대에 3m 이상의 눈이 쌓인다. 삿포로 주민은 이러한 자연환경에 조화롭게 적응하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오늘날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눈축제 문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자, 이 눈축제로는 이제 삿포로 눈축제가 있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눈축제 여행기라고 해서 일본 사진이 바로 오도리 행사장의 거대 얼음 조각입니다. 이런 얼음 조각,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었고요. 기온이 낮다라는 특징까지도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죠. 실제로 이제 가까이서 보면 이런 얼음 조각 작품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눈축제 여행기라고 해가지고 이 삿포로 눈축제에 다녀온 친구의 축제 여행기가 간단하게 적어져 있는데요. 한번 간단히 읽고 이제 이와 비슷한 다른 축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눈축제 여행기입니다. 가족과 함께 삿포로 눈축제에 참여했다. 오도리 행사장에는 거대한 얼음 조각상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 위용은 주변 건물보다 전혀 위축되어 보이지 않았으며 눈으로 만들어진 건물 조각상은 마치 동화 속 공주가 사는 궁전 같았다. 이 거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공급된 눈과 조각 작업에 임한 사람들의 노고를 함께 느낄 수 있었다. 츠도무 행사장은 어린 아이들의 즐거운 함성이 가득했다. 주변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보았던 다양한 캐릭터들이 미끄럼틀과 같은 놀이기구로 만들어져 있었다. 아이들의 환한 미소는 독특한 조각상과 어우러져 더없이 활기찼다. 저녁을 먹고 마지막으로 스스키노 행사장을 방문했다. 유명 작가의 얼음 조각, 수상 작품들이 조명을 받아 신비롭기까지 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얼음 조각 작품들은 조각가의 섬세한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혹시 날씨가 더워지면 녹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이러한 조형물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협조로 만들어진 것이라니 이 축제가 인기를 끌고 성공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 다음에는 중국의 하얼빈 빙등 축제, 우리나라 화천의 산천어 축제 등 겨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을 계획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제 삿포로 눈축제랑 비슷한, 혹은 이제 이런 기후 환경을 이용한 대표적인 축제를 이제 하얼빈 빙등 축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하얼빈 빙등 축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추운 겨울철의 날씨, 그리고 이 하얼빈 근처에 지나가는 강물이 얼어버리면서 그 얼어있는 강물의 얼음을 가지고 얼음 조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얼음 빙자를 쓴 거고요. 등자는 그 얼음 조각 안에 조명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각각 형형색색의 조명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요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해서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색깔의 조명과 여러 가지 모습의 얼음 조각들이 어우러진 축제가 이제 빙등제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산천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화천에서 아주 큰 거다란 호수 저수지에 이제 얼음이 깊게 얼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빙어를 잡는 이제 이런 낚시를 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여러분도 한번 가볼 수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기후를 이용한 축제들도 있다라는 걸 조금은 확인하면 좋겠고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분열의 토마토 축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할 텐데, 이 분열의 토마토 축제 이제 에스파냐입니다. 과일을 가지고 하는 축제인데, 이게 이제 먹을 걸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축제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과일이 많이 나온다라는 걸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지역에서는 이 과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연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구나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분열의 토마토 축제 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토마토 축제는 에스파냐 발렌시아 지방의 부뇰에서 매년 8월에 열립니다. 이는 따뜻한 기후와 토마토 수확 시기에 맞추어져 있다. 축제의 유래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부뇰에서 서구 라틴 문화의 전통에서 파생된 거인과 큰 머리라는 인형의 옷을 입히고 이 인형들을 들고 악단의 연주에 맞추어 행렬하는 민속 축제가 있었고, 이 민속 축제에서 청소년들이 노점에 있던 채소를 던지며 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이들은 다음 해인 1946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다시 싸움을 벌였는데 집에서 토마토를 들고 나와 던지면서 싸웠다고 한다. 이후 8월 마지막 수요일이 되면 젊은이들 사이에서 토마토를 던지며 노는 것이 유행했고, 이것이 오늘날의 토마토 축제 라 토마티나로 발전했다고 한다. 이제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배웠을 때는 이렇게도 배웠었어요. 이 토마토를 농사를 지었는데 이 토마토 농산물의 가격이 매우 많이 떨어졌고, 이 떨어진 가격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아서 화가 난 성이나 농민들이 토마토를 집어 던지면서 이 축제가, 그러니까 이 집어 던지는 행위를 보면서 이 축제가 이제 됐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유래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이 토마토 축제 같은 경우에는 발렌시아 지방의 부뇰이라는 도시가 있어서 그 부뇰의 시청사에서 대포를 쏘아 토마토 던지기 시작을 알린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군중은 광장에 주차가 된 트럭에서 쏟아져 나오는 토마토를,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럭에서 토마토를 밖으로 다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이 토마토를 아무에게나 던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1시간 정도 막 던지고 신나게 놀다 보면 토마토 던지기 종료를 알리는 대포가 다시 한 번 더 울린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토마토를 던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즉 1시간 동안 마음껏 던지고요. 이때 주어지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상품성이 없는, 던져도 되는 혹은 맞았을 때 잘 터지는 이런 토마토들을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과일을 이용한 대표적인 축제 중에는요, 프랑스의 망통, 맹통이라고도 하는데, 이 망통에 가보면 레몬 축제가 있어요. 망통에는 레몬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월 지중해 맞닿아 있는 프랑스의 남부의 작은 도시 망통에서는 레몬을 소재로 개최되는 축제가
수가 있다. 그래서 과일을 가지고도 축제를 즐기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저 조금 더 읽는다면 분열 토마토 축제는 국내 여행자는 물론 지역 주민의 참여의식이 매우 높다. 행사장 주변에 사는 주민은 토마토의 투척으로 집이 더러워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그들 스스로가 축제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축제가 마무리되면 질서 있게 도시를 정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축제의 지역 배경과 성공 조건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행의 매력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면 혹은 이제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에서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호수로도 뿌리고 토마토가 던져지고 문지르고 참 어떻게 생각하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먹을 걸 집어 던진다라는 걸 본다면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는 생각을 선생님은 이제 집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정말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아무튼지간에 이게 이제 축제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해서요. 뭐 세부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도 축제 여러 축제가 있다라는 걸 좀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등재 유산에는 세계유산, 인류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 유산 등이 있다.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전통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이다.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공통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자연환경과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른다.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며 사람들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으로 전승되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이러한 유산을 활용하여 축제로 승화하였다. 해서 무형문화유산을 축제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몽골의 나담축제. 매년 7월 11일부터 13일 활쏘기, 말타기, 씨름 등 민속 경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의 탱고 축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매년 2월 말에서부터 3월 초 국제 탱고 축제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의 메블라나 루미 축제. 터키 코니아에서 매년 12월에 열리는 축제로 이슬람의 신비한 춤 사이를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 중국의 용선 축제. 매년 음력 5월 5일 중국 전역에서 열리고요. 애군을 물리치는 관습에서 유래하여 추모제, 오락 경기 및 건강 증진에 관한 풍속이 있는 축제로 발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와 축제 같은 것들을 이제 좀 확인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뭐 종묘, 제례악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지요.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뭐 남사당놀이, 뭐 매사냥, 그다음에 택견, 한산 모시짜기,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 광주 지역 주변에서 하고 있는 이제 축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비엔날레, 뭐 디자인 비엔날레. 그다음에 우리 학교 여기 화방산 바로 건너 넘어가시면 김치타운이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하는 게 이제 김치축제 등 이제 우리 광주에서도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고 있다라는 걸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많은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온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 지역 브랜드를, 그러니까 지역을 알리는 지역 브랜드의 하나의 효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문화축제 여행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스포츠 여행부터 엑스포 여행까지 간단하게 또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